흥미진진한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그 논의들을 저희가 보다 좀 더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게 이번 오후 세션입니다. 오후 세션은 총 3개의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앞서 설명 이미 드려가지고 지금 이제 세션 첫 번째 거는 1시 20분 지금부터 2시 50분까지 1시간 반 동안 코로나 시대 북한 도시와 일상이란 주제로 두 분의 발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는 성균관대 조경학과에 재직하고 계시는 안진희 박사님께서 팬데믹 전후 평양 어번 씬 비교해서 2018년부터 2021년 노동신문 보도 사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이제 발표를 하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발표는 성균관대 연구 교수로 재직 중이신 강채연 박사님께서 코로나 시대의 북한 사회 경제 공간과 기술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해주실 것입니다. 미리 제가 이제 내용을 보았는데 상당히 압축적이면서도 밀도 있고 굉장히 저희가 한국사에서는 비교적 덜 알려져 있는 북한 내부의 속살, 코로나 관련된 북한 내부의 속살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에 대해서 이제 지정 또 토론자 두 분이 계십니다. 먼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계신 김인태 박사님께서 와주셨고요. 그리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신 정은희 박사님께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셨습니다. 발표자 한 분당 시간을 일단 최대 30분 정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한 5분 정도 남았을 때는 제가 적당히 시간이 5분 남았다고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엔 지정 토론 선생님께서 최대 10분씩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유튜브로도 저희가 지금 중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은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수렴해가지고 가능한 한 좀 더 역동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을 넘어서가지고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안진희 박사님의 발표를 먼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안진희입니다. 저는 오늘 팬데믹 전후 평양 어반씬 비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노동신문 보도사진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총 내용은 5개의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처음엔 연구 배경과 목적, 그 다음에는 연구 방법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연구 데이터의 분석 내용이고, 네 번째는 그에 대한 해석,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전 세계,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게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지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점차적으로 아래로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데, 보면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맨 아래에 있는 북한의 모습인데요. 북한은 0명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을 보이고 있고, 또 팬데믹 이후 가장 먼저 국경을 봉쇄한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그 대신에 매체를 통해서 왼편에 흐릿하게 보이는 얼마 전에 있었던 방역복 열병식 같이 매체를 통해 팬데믹에 대한 대처 방식을 시각화하는 양상을 더욱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고, 또 팬데믹 관련 정보가 지금 감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합쳐짐으로써 북한이 만들어내는 이미지에 외신뿐만 아니라 모두가 더 이미지에 더욱 주목하게 되는 양상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와 더불어 이렇게 감춰진 북한의 팬데믹 시기에 북한 도시 생활은 어떻게 굴러가고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북한 도시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이 생산하는 대표적 이미지인 노동신문 보도사진에 주목을 하고자 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당 기관지인데요. 그래서 북한 신문 중에서 가장 대표성을 띱니다. 그래서 북한 실정에 맞춰서 사용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노동신문 보도사진은 우리가 김정은을 비롯한 이제 지도자들의 활동 모습도 볼 수 있지만, 그 밖에 노동자의 근로 모습이라든지 주민생활, 주민주도의 크고 작은 기념 행사 등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 그리고 문화사회 관련 생활상을 볼 수 있는 매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노동신문 보도사진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언론 뉴스는 사실에 의한 선동 그리고 사회 과정의 해석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매체가 주로 사건을 많이 다루는 대신 북한은 사회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이것이 바로 한국 언론 체계와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사실에 기반한다는 점 그리고 사회 과정에 대한 북한의 자체적인 이미지 차원의 해석을 한다는 점에서 특정한 사회적 현상에 대한 해석 체계를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노동신문 보도사진이 보여주는 도시의 많은 장면들을 팬데믹 전후를 중심으로 비교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하기 위해 투영시킨 관점은 어떤 하나의 이미지는 그 무언가를 가장을 할 수 있지만 그 수가 점차 늘어날수록 한 장의 사진을 통해 의도하고자 했던 그 의지를 비껴나갈 것이라는 그 예측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럼 이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 평양 어반신을 비교 분석한다고 했는데 그럼 어반신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반신이라는 것은 직역을 하면 도시의 장면들이고요. 학술 쪽에서는 특정 도시의 여러 가지 측면을 고찰하여 지역사회 현상을 진단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를 보시면은 쉽게 말하면 어떤 현상 이전에 도시가 있었고 그 도시가 어떤 변수를 맞이하게 돼서 그 변수로 인해서 어떤 도시의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것이 어반신 관련 연구의 주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연구에서는 어떤 현상 이전의 도시를 코비드-19 이전의 평양 보도 사진 2018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로 보았고요. 그리고 변수는 여기서는 코비드-19 팬데믹에 들이닥친 상황, 그러니까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의 평양 보도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에 관한 전후 비교의 분석 내용이 3장에서 나타나게 되고 그로 인한 도시 변화는 이 연구에서 어반신으로서 4장에서 해석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짚고 넘어가야 되는 점이 어반신 관련 이론에 공통된 전제가 있는데 바로 주민의 자율적인 행동이 도시의 문화적 특징을 변화를 이끄는 주 요인이라는 점입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노동신문에서 주민이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극장국가라는 북한의 도시에 많이 투영시키는 이론과도 일맥상통하는데요. 국민 전체가 연기 행위를 공유하는 그리고 동일한 시나리오에 엮인 연기자라는 공통된 시각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어반신 관련 이론의 전제 그리고 극장국가를 투영시키는 북한 도시의 상황을 종합하여 평양 어반신에 대한 하나의 가설을 하나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의 문화적 보편성이 평양이라는 도시를 무대로 하는 일종의 연극이라면 보도 매체는 팬데믹이 만들어낸 전 세계의 새로운 보편성, 예를 들어 방역이라든지 이동 제한, 그리고 비대면 생활 등을 극적으로 극화하여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입니다. 이 가설에 대해서는 5장 결론격의 5장에서 마무리를 하고 고찰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반신을 이 연구에서는 주로 세 가지의 구성 요소의 합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봤는데요. 이 세 가지는 바로 첫 번째는 장소 성격이고 두 번째는 행동 목적 그리고 세 번째 인원 규모이고 이 세 가지의 합이 평양의 어반신을 만들어낸다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장소 성격인데요. 장소 성격은 이미 있거나 건설 중인 시설의 용도입니다. 총 이 연구에서는 8가지로 분류를 했고 산업시설은 공장, 기업소, 농업시설, 그리고 문화시설은 광장, 극장, 박물관 등
그리고 생활시설은 상점, 식당, 그리고 뒤에 가정집, 인민반까지 보았고 교육시설에서는 타가소, 그리고 교통시설에서는 공항, 철도역 등, 그리고 보건시설에서는 병원, 진료소, 방역소, 그리고 마지막 유의시설에서는 유원지, 공원, 녹지, 동물원 등이 포함된다고 분류했습니다. 두 번째는 행동 목적인데요. 행동 목적은 장소 성격과 구분되는 장소 내 인물의 행동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도시가 그렇듯 어떤 장소, 어떤 시설의 원래 용도와 그 안에서 행동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토대로 총 12가지의 분류로 이 행동 목적을 나누었습니다. 주로 생산활동, 선전활동, 기념활동, 건설, 공연, 보건, 교육, 왕래, 방문, 체육활동, 상업, 레저활동 총 12가지의 분류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원 규모입니다. 이 인원 규모는 장소 성격과 행위 목적을 구체화하고 이 노동신문의 사진을 토대로 총 규모를 5단계로 5단계, 윗단계로 갈수록 더 사람이 많아지는 군집을 이루고 있다라고 단계를 나누어서 분석했습니다. 그럼 앞서 분류를 토대로 팬데믹 정유의 평양의 문화적 특징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평양을 배경으로 하는 보도 사진 수는 팬데믹 시기에 16.5% 감소를 했습니다. 그 원인으로 지금 상태에서 판단하기에는 팬데믹 시기에 중앙계급 교양관이라든지 조선혁명 박물관 등 선전 교양시설에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특히 팬데믹 초기에 있었고 이제 이 연구는 사람이 사진에 등장하지 않는 경우는 카운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원인이 됐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서 팬데믹 그 세 가지 어반신 분류 중 하나였던 장소 성격을 팬데믹 전후로 비교를 해보면은 우선 큰 폭으로 개수가 낮아진 것은 문화시설 그리고 교통시설이 60% 이상의 감소세를 보였고 이러한 추세는 모임이 가능한 장소에서의 군집 그리고 국내 왕래 하락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생활시설 그리고 보건시설이 절반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고 산업시설도 어느 정도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건시설이 증가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방역 관련 가능성, 방역 활동을 하느라 증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생활과 산업시설은 좀 더 뒤 페이지에서 추가적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서 보았던 장소 성격을 월별 추이로 다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하락한 부문인 문화시설과 교통시설의 월별 등장 횟수 추이를 살펴보면은 먼저 국가기념행사와 문화시설, 교통시설의 변동폭이 연관성을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행사 장소 이러한 추세는 행사 장소와 그리고 외부 손님 참석차 공항과 기차역 이용과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을까 지금 이 상태에서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이러한 국가기념행사와 문화시설, 교통시설이 유사한 추이를 보이는 것을 토대로 팬데믹 이전에는 국가기념행사가 도시문화에서 큰 축을 담당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팬데믹 시기에서는 그래프 변동폭이 특히 초반에는 비교적 낮고 균등한 폭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팬데믹 초기 시기에 이를 통해 국가기념행사의 전반적인 감소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초기에는 장소 노출이 감소한 다음에 점차 기념행사의 증감폭을 따라가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제 대신에 교통시설은 증감폭이 없는 대신
문화시설에는 증감폭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국내에서 자체적인 행사를 열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초반에 균등폭이 거의 없고 감소폭이 있는 것으로 봐서 팬데믹 초기에 비대면 방역 체계가 가동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팬데믹 전후로 장소 성격 월별 추이 중에서 앞서 높은 상승세를 보였던 생활시설과 보건시설의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은 팬데믹 이전에는 두 부문 다 변동폭이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팬데믹 시기에는 먼저 보건시설은 소폭 증가 후에 이제 낮게 균등하게 분포하는 양상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갈색 부분, 갈색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고 했는데 이 팬데믹 이전 대비해서는 큰 상승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절대적 수치는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9월부터 생활시설에 노동신문에 점차 등장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팬데믹 이전 대비 큰 상승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건시설이 상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팬데믹 시기에는 보건시설이 신문에 많이 등장할 것 같지만 밑에 이렇게 갈색 필터가 껴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노동신문은 해외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거기서 병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해외 상황에 대해서는 활발히 보도를 하지만 북한 자체적인 병원 시설 내에서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는 이제 보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노동신문에 나타난 평양 내 주요 장소는 팬데믹을 기점으로 국가 기념행사 관련 장소에서 생활시설, 보건시설 그리고 앞서 높게 증가했던 산업시설로 변동됐다라고 잠정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분류인 팬데믹 전후로 군집 인원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면 이제 노동신문 보도사진 중에 평양을 배경으로 모인 총 군집 인원은 추정치로 약 16.5% 정도 감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팬데믹 시기에는 하락했지만 이제 총 인원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 않는가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팬데믹 전후로 군집 인원의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은 팬데믹 전에는 이제 국가 기념 행사 관련 장소 추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군집 인원 또한 국가 기념 행사에 따라서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을 볼 수 있고 반면 팬데믹 이후에는 행사 횟수는 감소했지만 그러나 행사에 따른 이제 군집이 일어나는 것은 유사한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팬데믹 상황에서도 기념 행사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대규모 인원에 의한 정통적인 도시 문화를 고수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분류인 팬데믹 전후의 행동 목적을 비교를 해보면은 팬데믹 시기에는 기념, 왕래, 생산 활동이 상당히 낮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 활동이 감소한 것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장소 성격에서는 생산 활동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되는 산업시설의 등장 횟수는 증가했는데 여기서 생산 활동은 감소했다라는 것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반면에 팬데믹 시기에 보건 그리고 선전, 그리고 건설 활동은 급격히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신문에서 주민의 주요 활동이 기념, 왕래, 생산 활동에서 보건, 선전, 건설 활동으로 변동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전후의 행동 목적의 월별 추이를 보는데 이제 상당한 상승세를 보였던 보건 활동, 선전 활동 그리고 건설 활동의 추이를 살펴보면은 먼저 보건 활동에 있어서는 팬데믹 이전 대비 가장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늘색 선 부분이고요. 앞서 보건시설, 장소 성격 중에 보건시설에서는 이 월별 추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활동에 있어서는 보건 활동이 증가하고 또 큰 폭으로 증감세를 보이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다음으로 선전 활동을 보시면 보건 활동과 더불어 팬데믹 이전 대비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이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앞서 장소 성격 중에서 문화시설의 월별 추이는 상당히 감소를 했었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선전 활동을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문화시설에서 많이 할 것 같은데 서로의 양상이 서로 반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건설 활동을 살펴보면 지금 보시면 2021년 3월부터 5월에 일시적으로 그 추이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보통강 유보도 개작공사, 류경 치과병원, 옥류 아동병원, 그리고 송신 송화지구 건설이 일어났던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건시설은 증가했는데 보건활동은 감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앞서 보건시설의 증가는 그러면 보건활동보다는 병원 건설과 관련되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보도가 증가했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후의 행동 목적에 대한 어떤 종합을 해보자면 팬데믹 이후 평양에서는 보건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보건활동이 나타났고 또 문화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선전활동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팬데믹 시기에 평양의 문화적 특징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3장에서 이 소결을 내려보면 팬데믹 시기에 평양의 도시 문화는 다음과 같이 변화했을 것으로 봅니다. 먼저 팬데믹 이전에 평양은 국가기념행사가 가능한 문화시설에서 국가기념행사를 위해 모여서 기념활동을 하고 그 밖에 왕래와 생산활동이 많이 나타났다면 팬데믹 시기에는 생활시설, 보건시설, 산업시설에서 횟수는 줄었지만 국가 기념 행사를 위해 모였고 또 행동으로는 보건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보건활동, 그리고 문화시설 외의 장소에서 선전활동, 그리고 건설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났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을 통해서 몇 가지 궁금함을 가질 수 있는데요. 노동신문에서 산업시설의 보도는 증가했지만 그러나 행동 목적에서 생산 활동은 감소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점을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으로 보건 활동과 선전 활동이 이루어지는 주요 장소가 변동했을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팬데믹 전후로 건설 대상이 변동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세 가지 가능성과 의문점을 바탕으로 뒤에 4장에서 평양의 어반신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평양의 어반신 해석은 앞서 세 가지의 분류를 토대로 엑셀 기반 열 확산 지도를 통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열 확산 정도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첫 번째로는 노동신문이 보도했던 장소에 해당하는 지리좌표계를 먼저 추적을 한 다음에 먼저 점이 생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소가 위치한 행정구역의 보도 횟수에 따라서 1차적으로 열 확산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장소 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었는가 1단계에서 5단계에 따라서 2차적인 열 확산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팬데믹 이전 시기입니다. 팬데믹 이전의 평양의 어반시는 보건활동이 주로 어디에서 나타났는가를 살펴봤더니 보건활동이 보건 관련 시설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 확산 정도에 따라서 장소 순위를 매겨봤더니 류경 치과병원, 류경 안과병원, 그 다음으로 옥류 아동병원, 다음으로 평양의학대학병원에서 보건 활동이 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팬데믹 시기에 평양의 어반시는 보건 활동이 평양 전역으로 확산이 돼서 보건 관련 시설에서도 일어났지만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의 평양 전반에서 보건 활동이 일어난 것을 확산 지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또 노동신문의 사진을 살펴보면은 병원에서 보건 활동, 그러니까 진료 행위라든지 치료 행위도 많았지만 그보다도 방역 중심의 보건 행위가 의료 시설에서 많이 나타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평양 팬데믹 시기 이전의 어반신인데요. 이제 선전 활동이 팬데믹 이전에는 문화 관련 시설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행위와 장소 사이의 연관성이 팬데믹 시기 이전에는 형성이 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중앙계급 교양관, 그리고 인민문화궁전, 과학기술정당, 그리고 유일하게 산업시설인데 김정숙 평양방직공장, 이러한 시설에서 선전 활동이 주로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팬데믹 이후에는, 팬데믹 시기에는 선전 활동이 평양 전역으로 확산된 것을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와 장소 사이의 연관성이 약화됐다라고 잠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특히 지금 빨갛게 열 확산이 나타나는 곳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은 산업시설에서 선전 활동이 강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수산 태양궁전을 제외하고는 생산 현장, 그러니까 중공업, 경공업, 건설 부문에서 생산 활동보다 선전 활동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 팬데믹 시기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건설 부문에서 팬데믹 이전에 어떤 부분의 건설이 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봤더니, 이전에는 상업과 체육 관련 건설이 건설의 결과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섬 내에 있는 평양시 체육촌이라든지 평양 대동강 수산물 식당이라든지 대성산 생물공장이라든지 이러한 상업과 체육 관련 건설 결과물이 팬데믹 이전에 주로 건설이 되었다면, 팬데믹 시기에는 대규모 주택단지와 병원 건설이 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평양종합병원과 송신송화지구 주택단지, 그리고 보통강지구 주택건설이 주로 건설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더 대규모의 건설 행위, 그리고 주민 생활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된 핵심 기반 시설 위주의 건설이 나타났다. 이것이 세 번째 평양의 어반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어반신을 종합을 해보면, 첫 번째로 팬데믹 시기의 평양의 어반신은 보건 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고, 보건 관련 장소가 더 다양해지고 그리고 가시화되면서 확산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문화시설에서 그리고 산업시설로 선전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전면적으로 변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체육, 상업, 경공업에서 대규모 주택 건설로, 그러니까 주로 생산성 위주의 건설에서 대규모 주민 생활로의 주요 건설 대상의 종류와 외관이 변화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평양의 어반신을 시각적으로 설명하는 키워드는 대규모 건설 현장과 병원 집중 구역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것을 토대로 팬데믹 시기의 평양은 대규모, 새것, 보건위생이 내세워진 도시이자, 그러나 실질적 생산의 가시성은 흐려진 도시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앞서 이제 평양 어반신의 가설을 세웠다고 했는데요. 그에 대해서 고찰을 하면서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가설은 북한의 문화적 보편성이 평양이라는 도시를 무대로 하는 일종의 연극이라면, 이 보도 매체는 팬데믹이 만들어내는 전 세계의 새로운 보편성, 방역 이동 제한, 비대면 생활을 극화하여 드라마틱하게 보여주지 않을까, 이러한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요즘 많이들 말하고 있는 전 세계의 새로운 보편성은 이제 사회적 차원과 일상적인 차원으로 나눠서 고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스티븐 월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덜 개방되고 덜 번영하며 덜 자유로운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이를 정리하면 국가가 더 강화되고 민족주의가 강화되고, 그리고 시민은 더 국가 정부에 기대게 되고, 그리고 초세계화 글로벌리즘으로부터 후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예측입니다. 새로운 보편성에 대한. 그렇다면 팬데믹에 의한 뉴노멀은 더욱 고정되고 더 폐쇄적으로 변화하고 더 국가주의에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일상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보편성을 우리가 느끼기에도 이제 온라인 활동이 많아지고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자급자족 생활을 하게 되고 홈 트레이닝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를 정리해 보면 팬데믹에 의한 뉴노멀은 개인 생활이 강조되고 그리고 비접촉 생활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노동신문이 보도를 하면 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봤는데요. 먼저 북한 국내 왕래 보도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폐쇄적으로 변하니까요. 그리고 국가 기념 행사와 대규모 선전 행위는 더욱 많거나 다양하게 보도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주의를 시각적으로 북한은 더욱 표현할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일상적 차원에서 노동신문은 새로운 보편성을 이제 소규모 대면 활동을 통해서 이제 표출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지만 이제 가정이라든지 인민반을 방문한다든지 상업 레저 활동은 상당히 개인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도는 줄어드는 것이 이제 일상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보편성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를 검증해 보기 위해서 먼저 사회적 차원에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활발한 왕래 활동이 일어난 장소를 팬데믹 전후를 비교를 했더니 팬데믹 이전에는 평양 국제 비행장이 평양역보다 더 왕래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것을 열 확산 지도를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내외 간 이동이 팬데믹 이전에는 더 활발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이후에는 평양역이 평양 국제 비행장보다 더 열 확산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국외에서 온 사람보다는 국내 안에서 내부 간 이동이 더 많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노동신문이 팬데믹 시기에 새로운 보편성을 극적으로 표출해줬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고요. 또 다음으로 500명 이상의 사람이 군집한 장소를 팬데믹 전후로 비교를 했더니 이전에는 김일성 광장, 5월 1일 경기장이 사람이 많이 모였던 반면에 팬데믹 이후에는 만수대 언덕과 김일성 광장, 금수산 태양 궁전광장, 김일성 경기장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사람들의 군집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기념과 선전을 위한 장소가 다양해진 것을 볼 수 있었고 이 두 가지의 양상을 토대로 팬데믹 시기에 노동신문은 새로운 보편성을 극적으로 보여주었다라고 고찰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상적 차원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제 소규모 인원 1명에서 20명 사이의 소규모 인원이 이제 방문, 상업, 레저 활동을 주로 어디서 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노동신문은 어디에 대한 장소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가를 확인을 해봤더니 팬데믹 이전에는 비교적 적은 수의 장소에서 특정 장소에서 선명하게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정 장소에서 이루어진 방문, 상업, 레저 활동이 보도된 것을 왼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팬데믹 시기를 보면은 상당히 이제 파란 점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평양 전방위적으로 확산된 공간에서 이제 방문, 상업, 레저 활동이 보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노동신문은 팬데믹 시기의 새로운 보편성을 개인적 공간이니까 덜 보여져야 되지만 오히려 더 역으로 더 세부적인 더 생활 가까운 그리고 더 일상적인 공간까지 단계까지 시각화하여 중계하는 것을 이 노동신문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신문은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개인적 일상적 차원의 공간에 개입했다라고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극장 국가의 무대로서 도시의 역할 그리고 매체의 규격화된 극적 장치를 벗어날 수 없는 조건과 결합하여 팬데믹 시기에 북한은 시국에 대한 적절한 대치를 시각적으로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평안한 일상의 가시화를 위해 더욱 공간에 개입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팬데믹 상황에서 북한은 사회뿐만 아니라 일상적 공간까지 중개하는 버라이어티 극으로서의 성격을 가속화했다라고 결론 지으면서 오늘의 내용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북한
연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노동신문 보도 기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감염 경로를 추적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많이 언급되면은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한에 코로나가 이렇게 유입되었을 것이 추정하는 게 있었는데, 그보다 이제 보다 더 도시 공간을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히트맵이라는 엑셀에 있는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지도화를 해가지고 좀 새로운 통찰을 제공해 주셨던 안 박사님 발표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다음으로도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가 연속적으로 발표되는데요. 우리 강채원 박사님의 발표를 바로 듣고서 그 다음에 이제 지정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채원 박사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 주제로 코로나 시대의 북한 사회, 경제, 공간과 기술을 발표하게 된 성균관대학교의 강채연입니다. 먼저 앞서 전 세계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아마 잘 알려진 그런 키워드라고 한다면, 북한 코로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뭐 국경 봉쇄라든가 완전 차단, 또는 뭐 백신 뭐 양보라든가,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무, 이러한 용어들이 아마 많은 분들에게 익숙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생각하게 된 중요한 원인은 바로 이곳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건데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북한 도시의 생태계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것이 종합적인 이 주제를 모색하게 된 그러한 배경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너무 발표 자료는 연구 목적과 그리고 발표를 통해서 제가 던지고 싶었던 핵심 질문, 그리고 코로나19 전야의 북한은 과연 어떠했을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전제 조건 하에서 코로나19 전야의 북한은 어떠했을까? 이런 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 사회 경제적 공간의 변형과 비대면 기술을 2020년과 21년 과연 각 분야에서 어떻게 대응 체계를 갖춰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대모역 공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국경 봉쇄로 알려져 있지만 그 국경 봉쇄의 그 틈새가 어떻게 활용되고 또 그 공간이 변화하고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발표를 통해서 제가 던지고 싶은 네 가지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2020년 정면 돌파전이 북한을 시작을 했죠. 2019년 12월 당정연의 전원회의에서 2020년 정면 돌파전을 선포를 하면서 정면 돌파전을 스타트를 뗐는데, 과연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할 그런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 그리고 각 보훈별 사회 경제적 공간들에서 방역이라고 하는 또는 비대면이라고 하는 그런 핵심 주제들이 어떻게 대체되었는지,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경 봉쇄라든가 지역 봉쇄라든가 코로나 확진자 무라고 하는 이런 핵심 키워드가 가지는 사회 경제적 의미가 무엇인가? 또 마지막으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북한이 얻은 득과 실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경제발전 5개년 지금 계획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이런 핵심 질문을 던지면서 본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비핵화 회담이 있었죠. 2019년, 2020년에 이르면서 북한이 비핵화 회담에서 실패를 했고, 경제발전 5개년 전략 2016년부터 20년까지 했던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실패로 인정을 하면서 정면 돌파전을 하게 됐는데,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김정은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눈에 띄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경제 발전 전략의 핵심 내용들 중에서 그 우선순위를 본다면 우선 아마도 그 정보화라고 하는, 그리고 교육 부분의 여러 가지 경제 발전 전략들, 그리고 보건 부문 현대화 뭐 이런 부분들이 김정은 정권에서 눈에 띄게 그래도 드러난 어떠한 경제적 성과의 한 측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교육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종합대학, 뭐 새세기 교육혁명, 뭐 그리고 선진기술 도입, 원격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교육 부분의 새로운 그 분야로 등장을 했고, 그리고 또 경제 부분에서는 뭐 시스템 여러 가지 산업 부문별 시스템들을 새롭게 정보화 시스템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북한이 2018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UN SDG 이 사업에 유엔의 SDG 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국가 차원의 태스크포스도 2018년 하반기에 조직을 했고, 2019년 상반기에 이르기까지 전국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했던 SDG 사업의 일환으로 뭐 생명이라든가 교육, 그리고 건강, 그리고 위생, 깨끗한 물, 이와 같은 사업들이 코로나 이제 상황에서 상당 부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직면하게 되면서 북한은 선제적이고 전면적이고 그리고 공세적인 조치를 국가의 전략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대응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적 공간, 여러 공간들이 결국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게 됐죠. 한마디로 본다면 비대면이라든가 그리고 교육, 그리고 방역, 또 정보 교환, 생산,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시험대에 올랐던 과정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국면에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검색 트렌드를 보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초반기 2020년 초반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뭐 자가격리, 화상회, 이런 검색들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제 후반에 가서 우리가 보겠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1년에 들어서 반대로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검색어들이, 그리고 주요 전략 주요 용어들이 크게 빈도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주요 검색 트렌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북한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 경제적 공간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볼 것인데요. 일단은 제가 지금 코로나19의 북한의 1등 공신 3가지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봤더니 교육이겠죠. 일단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 이런 것들. 근데 이미 전에 북한은 2006년부터 이 온라인 교육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교육 부분의 IT와 그리고 정보화 시스템 구축들을 해왔고, 특히나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업 종합대학, 그리고 지방의 주로 중앙대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원격 교육이라든가 관련 개발 프로그램들을 상당 부분 많이 도입을 하면서 빠르게 교육의 온라인 원격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구축해 왔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당 부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었던 그런 기초가 됐던 부분이 코로나 1등 공신의 첫 번째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IT화라고 하는 또 정보화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김정은 정권에서 추진했던 그런 정책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한다면, 일단은 코로나 시국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비대면, 그리고 그 비대면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는 생산, 그리고 교육, 관리, 이런 차원에서의
그런 변화들이 상당 부분 2012년부터 빠르게 있었고, 특히나 2016년, 2014년 이후로는 원격 교육에 대한 그 언급 횟수가 상당 부분 많이 높아지죠. 그리고 여기 무인화, 통합 자동화, 통합 관리, 생산 이런 부분들도 역시 어떻게 보면 코로나 그 시국에서 상당 부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하나의 그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이렇게 신촉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코로나 1등 이제 그 공신은 역시 건강이죠. 건강과 관련되는 2016년 이후로 물론 지금은 모델 차원에서의 그런 보건 관련 시설들이 구축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코로나 그를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북한이 보건 그 산소 공장이라든가 또 샘물 공장을 그 각 지역 단위로 그 구축했던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코로나 국면에서는 또 다른 하나의 공신이 될 수가 있겠다. 또 중요한 것은 그 금융 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변화들입니다. 역시 비대면이죠. 전자카드 온라인 결제 이것이 김정은 정권에서 상당 부분 많이 추진된 일들이기 때문에 역시 코로나 시대에서 상당 그 또 다른 그 공신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 부분에서의 이제 그 볼 텐데요. 자, 2020년 교육 부분에서는 이미 그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김제공대나 또 평양의학대학이나 이런 중요한 대학들을 중심으로서 전국의 공장 기업소 단위에서 원격 교육 체계가 다 갖춰진 상태지만 지방의 단과대학이나 뭐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뭐 중고등학교 이런 그 단위들에는 원격 교육체가 아직 갖춰지지 못했던 상황이죠. 시스템적으로나 그리고 뭐 기구 설비들을 갖추는 데 있어서도 2020년은 상당 부분 보면 상황적인 대처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대학생들 그리고 운영이나 뭐 그 체계에 있어서 그리고 2021년에 들어서는 2020년 8월에 들어서 앞서 잠깐 보신다면 중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원격 교육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8월에 들어서야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 교원들을 불러다가 원격 교육 시범 교육을 한다든가 수업 진행 방식 강의안 작성하는 방식 이런 부분들을 강습을 했으니까 굉장히 그 상황에 맞게끔 대처를 하는 시기가 됐었죠. 2021년에 들어서는 이제 점차적으로 차분하게 대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빠르게 이제 중고등학교들의 광 테이블이었으면 시도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 광 테이블을 설치하고 원격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갖추고 또 시 단위의 전자도서관들에서 대학생들이 원격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격일제로 받을 수 있도록 또 그런 시스템도 갖추게 되고 그러면서 그 비교적 차분한 대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코로나 장기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제는 그 체계를 갖추기 하기 시작을 합니다. 코로나19 학교 폐쇄 관련 이 자료는 유네스코가 지금 그 발표한 자료인데 한국에 비해서는 북한이 방학이 많았죠, 그죠? 중고등학교 학생들인데 방학 일수가 한국에 대해서는 좀 많았고 또 그 전면 폐쇄나 부분 폐쇄에 관해서는 뭐 정확한 통계 자료라고 볼 수가 없겠지만 한국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좀 전면 폐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적은 주 단위로 보면 한국에 비해서는 거의 뭐 없죠. 그리고 보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교육 부분과 달리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1월 그 이제 국경 폐쇄를 하고 나서 보건 부분에서는 바로 이제 도 단위의 그 화상 체계를 갖추고 화상 회의를 통해서 각 지역의 그 상황들을 보고받고 대처하는 시스템들을 했고 그리고 비상설 중앙인민보건위원회가 1월 30일이죠. 비상설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가 새로 구축이 된 것이 아니고
이 비상방역지휘부를 조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죠. 그래서 각 도 단위로 비상방역지휘부를 조직을 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되 물리적인 대처를 했다. 예, 시스템적으로 아직 갖춰진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국가 비상방역 정보 체계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선전을 할 것인지, 조직화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모색을 하게 되고, 또 중요한 것은 통보 체계가 제대로 연락 체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제 휴대폰 가지고 있는 사람 안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연락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각지 의대, 의학대학 교원들과 학생들을 동원해서 바로 각 지역의 자전거를 동원해서 선전, 홍보, 예방, 그리고 검병, 검역과 같은 그런 사업들을 하도록 빠르게 추진을 했고요. 평양시 같은 경우에는 뭐 바로 이제 그 시 구역 단위 내에 있는 보건시설들의 그 화상방역 체계를, 화상회의 체계를 갖췄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화상회의 체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 같고, 특히나 낮은 경제 무역지대 같은 경우에도 2021년에 들어서야 낮은 경제 무역지대 같은 경우에도 4월 달에 들어서야 이제 시가 전체 시당위원회가 동원이 돼서 광 테이블을 구축을 하고 보건시설들과 화상회의 체계를 구축을 하면서 빠르게 시스템을 갖춰 나갔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화상회의 체계가 구축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1년에 들어서는 이제 그 규범적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하죠. 새로운 방역 규범도 도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담당제, 책임제라든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실 2020년 초기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4월 노동신문에서 그 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도하는 차원에서 나왔었는데, 이제 10월 달에 11월 달에 들어서 시중군, 북한의 저기 함경북도 시중구 자강도 시중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라고 했던 것인데, 이것이 이제 2012월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번 등장을 하게 되고, 1월부터 전격적으로 북한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겠다라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 2021년 7월에 들어서 이제 중앙 비상방역지휘부를 비상방역사령부로 격상을 하게 되죠. 물론 그 탈북민 입국 사건도 있고 뭐 하면서 당이 직접적으로 각 지역의 당기관들이 당위원회가 직접적으로 비상방역을 책임지고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비상방역 지휘체계를 21년도에 정의를 하는 것이죠. 지휘체계, 사업체계, 행동질서, 법적 통제 이런 부분들을 또 정식 정의하고 주민들에게 선전하는 사업들을 하게 되죠. 자, 코로나19 배경에서 등장한 핵심 용어가 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었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었죠. 2021년도에 저렇게 일상 방역에, 그러니까 코로나 방역의 핵심 용어로 등장을 했고, 2020년에는 이제 보건위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20년보다는 21년도에 관련 핵심 용어들이 등장을 하죠. 평방장 책임제, 그리고 담당제, 책임제 이런 것들은 의료 일꾼들이 그 주민 그리고 생활 영역에서 일정한 공간을 담당을 해서 그 부분의 방역을 책임지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소독일지, 비접촉식 체온계도 이게 교육 부분에서 먼저 도입을 하도록 했지만 의무는 아니고 비의무로 도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들어서 이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수행을 하면서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앞으로 이제 구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보건 부분을 어떻게 개건 현대화하고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체계화시켜서 지금 보건 부분에서 이러한 전략 목표를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민생활 부분에서는 완전한 차단이죠. 강력한
올스톱, 이걸 통해서 여러 주민들의 그 생활 영향권을 어떻게 차단하기 위한 이런 대책들을 상당 부분 많이 취하게 되는데 대체로 물리적인 반응 대응들이 많죠. 여객열차는 이제 4월부터 이제 운행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운행을 했고 주요 도시들에서. 그리고 이제 그 2021년에 들어서는 이렇게 건강 확인 2020년이죠. 6월 달에 들어서 건강 확인서가 도입이 되고 주민들이 이동을 계속 차단을 하게 되면 생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생산 활동이나 경제 활동에서 큰 그 문제들이 발생을 하니까 이제 건강 확인서를 도입을 하게 되고 평양시 특급 발령 뭐 이렇게 주민들의 생활 영역 부분에서는 강력한 올스톱을 시행을 했지만 2021년에 들어서는 이렇게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와 법적 그리고 규제를 통해서 이게 방역을 어떻게 대응 체계를 강화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모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 8월에 비상방역법을 제정을 하게 되고 거기에 구체적인 조항들을 세부 조항들을 하게 되죠. 하지만 여전히 그 방역 통제 부작용은 그 주민들의 그런 그 불만으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로나 국면에서 북한 시장의 변동 이유를 그 관계를 재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식량 가격을 결정하는 6대 핵심 요소가 발견이 됩니다. 이제 식량 가격이 2020년 1월부터 이제 11월까지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뭐 식량 가격을 제한하거나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밀가루라든가 식량이 수입이 되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중요한 것은 그 국가가 불량위를 풀어서 식량을 공급을 하면 일부 대상들에 한해서만 공급을 하면 식량 가격이 분명 떨어지는데 분명한 것은 지역 간 차이가 상당 부분 많이 발생을 하는데 식량 가격의 변동 요소들을 이렇게 시기별로 분석을 해보면 중요한 요소는 국경 봉쇄로 인한 그 변동들도 있겠지만 지역 봉쇄 그리고 가격 통제가 있습니다. 생산량이나 그리고 공급 지원의 양에 따라서 식량 가격이 바뀌게 되고 지역 간 편차도 상당 부분 많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소비도 줄고 국경 봉쇄, 밀수가 줄고 이런 그 변수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식량 가격의 변동 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하고 제한하고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이 식량 가격의 변동 차이가 상당 부분 시, 월, 일 단위로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환율 변동도 마찬가지예요. 무역 봉쇄, 북중 무역이 감소하고 대외 경제 관계가 축소되면서 환율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작용을 하죠. 하지만 코로나 국면에서 이 환율 변동은 상당 부분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 다른 그 여인들과 비교해서 분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달러라이제이션에서 이제 외화 통제라든가 또 지역 단위 봉쇄를 하면 이동이 없어지게 되죠. 상품 간 이동이 안 되게 되죠. 유통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 물론 소비가 줄어들어서 환율 달러 외화에 대한 그 심리적 그런 여구성이 좀 낮아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역 봉쇄, 국경 외화 기피 현상이 또 중요하게 이제 환율 변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0년 11월부터 환전상들에 대한 대규모 포위 작전이 있었고, 그죠? 그리고 외화 고절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해외 물자들을 수입하기 위해서 북한이 점차적으로 이제 시설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무역이 풀릴 수 있겠다라는 심리적 안도감이 상당 부분 많이 크게 작용한 부분도 있죠. 그리고 군 무역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수출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11월부터
카드 가입 기준을 완화하면서 전국 ITM 봉사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전자카드를 상당 부분 많이 이용을 하게 되고, 식량 가격과 환율 간에는 또 이렇게 반비례 현상이 나타납니다. 환율 가격이 떨어지면 식량 가격이 올라가는. 이 자료는 국제적시자연맹이 발표한 북한 격리 및 사상자 통계 자료인데요. 이 자료들과 이제 앞선 식량 가격과 환율 가격의 변동 관계를 살펴보면 격리자가 많이 나타났던 이 부분들에서 식량 가격이 올라가거나 떨어지고 환율 가격이 확 떨어집니다. 특히나 격리자가 많을수록 환율 가격이 감소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맞춤형 시장이 등장함으로써 그것이 또 주는 영향력이 이제는 가격 변동에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겠습니다. 마스크 시장이 등장했죠. 온라인 쇼핑몰이 코로나 시대에 시장을 대체하는 그런 경제 활동의 거래 관계를 대체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확산이 됐고, 배달 서비스 시장이 등장했죠. 개인 식당들도 배달을 합니다. 이렇게 2021년부터 상당 부분 이게 배달 서비스가 활성화됐고, 자전거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호황이 들었는데 상품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가격이 폭등하는, 자전거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와 관련된 선전, 홍보, 그리고 검역, 방역 이런 부분들의 코로나 관련 의료진이나 관련자들이 이동을 하면서 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 단위에서 이제 교통 운수 수단들은 평양시를 제외하고 모두 올스톱 시켰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전거가 상당 부분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공장 기업소도 마찬가지죠. 북쪽 무역으로 인해서 이제 2020년에는 합영 합작회사들, 그리고 중국에서 원료를 수입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경영난을 겪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방역이라든가 지역 차단이라든가 그리고 원료 부족이라든가 유통 판매 쪽 부분에서 온라인 시장을 점하고 유통을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영입을 해서 경영을 운영하게 되는. 근데 2021년부터는 방역 장기화로 인한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장 기업소 단위에서는 기관별로 상황적인 대처를 많이 했던 부분이 있고요. 자, 수산 부분도 보면 이제 오징어 잡이라든가 무슨 어선들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완전 올스톱이 되면서 어선들이 크게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2021년에 비해서 2020년에는 어로 활동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2018년, 19년, 20년에서 각 월 단위로 비교를 해봤더니 그런 결과들이 보입니다. 자, 2019년 9월이죠. 2020년 3월 보면 배들이 지금 나와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배 선착장들인데, 배들이 들어오면, 일단 귀향에서 들어오면 여기가 입구니까 이게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검역 초소니까 여기에서 다 이제 배들을 모아두게 되는데, 나와서 다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9월에도 2021년 5월, 오히려 3월, 5월 이때는 오로 활동을 상당 부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7월을 제외하고는 거의 갇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진행하고요. 대외경제 부분에서는 중요하게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은 국경봉쇄로 대무역 부분을 완전 차단시켰다라고 알고 있지만, 북한이 그래도 군부를 중심으로 하는 무역항, 해양항이라고 평안 또 영천군에 있는 해양항 하나의 항을 열어놨고 재개를 하면서 그 항에서 이제 군부 관련 그리고 주요 전략물자들을 수입하는 그런 유일한 통로를 개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까지는 이렇게 해양항이라고 하는 것이 노천에서 이렇게 아무런 방역 시설도 없이 그냥 유일한 항구로서 열어놓고 지금
무역 거래를 하고 있었죠. 수입물자들을 받고 있었죠. 그리고 유엔이나 국제기구에서 들어오는 물품들은 저기 남포항을 통해서 임시로 받아들이는. 근데 2020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막 너촌에 그 관련 물품들을 방치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2021년에 2020년 하반기부터 들어서 이제 다 너촌에 지금 수입물자들을 방치하고 있죠. 이렇게 보관하고 있죠. 근데 이 자리들이 이렇게 거의 1000평에 가까운 방역시설들을 2021년 4월에 구축을 하게 되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너촌에 한 세 개 정도의 부두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렇게 다 2021년에 들어서 대형 방역시설들을 구축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단동 평양 간 국제 화물 열차도 마찬가지죠. 2020년 12월 이후부터 이제 방역 시설들 그리고 냉동 시설이라든가 그런 대형 시설들을 평양시 서포역 그리고 신우주 이런 지역들에 급하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백신 냉동 보관 시설도 하게 되고 그리고 방역, 수입물자 소독과 관련되는 이런 시설들을 급하게 구축을 하게 되죠. 결국은 단동 서포간 국제 화물 열차와 중국의 화물 트럭들이 좀 일부 드나드는 것들이 있고 군부 무역 회사들이 이용하는 해양항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이용하는 남포항 요 정도만 열어놓고 일정한 전략 물자들이라든가 관련 대처들을 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분별 특징을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육 부분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에 들어서 상당 부분 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면서 이렇게 대처를 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보건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죠. 2020년부터 주민생활 부분에서는 외국의 사례들을 2020년부터는 하나둘 말 그대로 도입을 이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는 것 같고 코로나19 대응 득과 실을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정보화의 측면 그리고 학문적 측면에서 크게 진전이 되고 있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향후 보건 산업으로 확장시킬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좀 추측을 했고요. 교육 부문 역시 2021년에 비교적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이 크게 물론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크게 증가했고 교육 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크게 한 발 다가서는 기회 이것은 어떻게 보면 UN SDG 사업과 연계시켜서 개발 협력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좀 더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임해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무역 측면에서는 역시 국경봉쇄라는 측면에서도 유일한 출구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고 온라인 시장의 활성화로 도시 정보라든가 생활문화의 이런 생산, 교환 체계가 새롭게 구축되는 하나의 또 계기가 됐고 이는 새로운 또 도시 시장의 모델이 출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국가 행정체계 통일적지는 여전히 당적 통제에 비해서 약하죠. 제한성을 가지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과학기술적 정보통신체계 그리고 효율적 관리 운영에 의한 시스템 개발들이 각 분야들에서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UN SDG 사업과 연결돼서 개발 협력의 다양성을 확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준비를 할 때 우리 강채환 박사님 자료가 워낙 풍부하고 유익한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25분, 30분 시간이 너무 제약이 있다 생각했는데 그리고 5분 조금 더 쓰셔가지고 그래도 발표를 잘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정 토론을 맡아주신 먼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인태 박사님 먼저 토론 10분, 맥시멈 10분 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인태 연구원입니다. 먼저 두 분 우리 교수님들 발제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게 북한 도시 포럼에 참석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우리 홍민 통일연구원 실장님께도 이제 감사 말씀드리면서
정말 많은 북한 연구가 있는데 가장 독특한 방식 또 차별적인 방식으로 북한을 투영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한 분은 이제 우리 안진희 교수님께서는 노동신문의 사진 자료를 활용을 해서 평양을 중심으로 한 이제 도시 변화상 이 부분을 이제 평가를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 강채영 교수님께서는 시각과 공간을 통해서 북한의 이제 지방을 중심으로 한 변화상을 평가를 해주셨는데, 연구경 발제하신 내용이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본인은 우리 안 교수님께서 하신 내용에 포커스를 맞춰서 간략하게 이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북한 도시와 일상이라는 그 주제에서 저도 이제 본인 오늘 비전공 분야인 탓에 보내주신 발제문을 사전에 먼저 보면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 현장에서 또 한 가지 더 느낀 점은 코로나라는 이러한 변수가 우리뿐만이 아니고 북한에도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다시금 했고요. 앞으로도 이 코로나가 북한이라는 체제 전반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겠다 하는 생각을 먼저 가졌습니다. 저는 노동신문 보도사진을 통해서 이 중요한 결과를 지금 만들어내셨는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노동신문 북한 체제의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선전수단인 거죠. 그런데 노동신문의 이제 기술적, 객관적인 이제 분석 결과를 통해서 폐쇄적인 북한의 구조적 특성을 잘 이제 드러내셨고, 그리고 당보이자 대중매체인 노동신문의 각종 선전 자료는 크게 세 가지 특성을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체제 구조를 시각적으로 이제 드러내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 당면한 정책 현안적인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정책적 방향성을 반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안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노동신문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전보다 많이 이제 변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시대 이후에 들어서 노동신문이 이제 기술적, 내용적으로 변화를 했는데, 그 변화 과정의 대표적인 수혜자가 아마도 오늘 발표하신 우리 발제자분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15년 8월을 기점으로 해서 북한의 노동신문을 포함한 주요 기관지들이 다 전면 컬러화로 변했습니다. 전면 컬러화 자체가 보면 우리뿐만이 아니고 북한을 연구자들뿐만이 아니고 북한 권력층, 주민들의 시각에도 상당히 이제 가독성을 높이는 그러한 환경을 제공을 한 거죠. 지금 노동신문을 10년 전의 노동신문하고 비교를 하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종의 하촉과 같은 상당한 이제 그 시각적 효과를 주는 건데요. 이 부분을 우리 교수님께서 정확히 이제 분석을 해서 남들이 만들어내기 힘든 그런 연구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냐 싶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 노동신문의 내용적, 기술적으로 이제 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2020년 이후 코로나 환경에서 정책적 환경이 변했습니다. 그 변한 과정이 연구 결과에 잘 담겨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신문을 전면 컬러를 해서 많은 사진을 이제 기재를 하면서 2020년 이후에 사실 코로나면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여러 가지 행사, 집단 행사, 그 정치 행사가 줄었을 것 같은데, 북한의 정책 동향을 분석을 해보면 오히려 반대되는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 2020년부터 당 통치 시스템을 포함한 여러 가지 그 시스템 운영이 활발히 전개가 됐고, 그리고 지금 분석을 하신 내용들하고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많은 군중이 모이거나 또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집중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이 저는 연구 결과에 지금 잘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노동신문의 그 보도사진 이 부분이 가지는 의미가 정말 상당하다, 여기다 이제 의견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연구원에서 북한을 연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아마 북한 연구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같을 겁니다. 노동신문, 조선중앙텔레비전 두 가지가 가장 편하게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북한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서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에서 저는 오늘 발제하신 내용에 이제 공감을 하면서 한 가지 참고적인 부분은 이렇게 두 가지 환경이 이제 변한 건데 다시 한번 또 올해 5월 이후에 노동신문의 구조적인 부분이 조금 한 번 더 바뀌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노동신문사가 대략 13개 정도, 12개, 13개 정도 부서로 구성이 된 건데 올해 5월 이후에 부서 개편을 다시 한번 또 했습니다. 부서 개편을 해서 대외 관련 부서들을 통폐합을 하고 대표적으로는 조국통일부, 국제부 이런 부분을 통폐합을 하고 대내 부서를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논평원실을 이제 증감을 하고 그리고 사회교양부라는 대내 선정기구를 늘렸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지금 분석하신 노동신문의 보도사진에 잘 실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노동신문이 이렇게 내용적 변화된 기본적인 그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김정은 시대가 가지는 함의 그리고 특히 동생 김여정 당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맡은 이후에 이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노동신문 구조 그리고 우리 강치영 교수님께서 분석을 하신 그 시각적 공간 측면인데요. 조선중앙 텔레비전을 포함한 이러한 내용적 측면도 기본적으로는 2014년 이후에 크게 이제 변했고 지금 현재도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노동신문에 실리는 여러 가지 보도 사진들 이러한 부분이 지금보다는 줄어드는 것보다는 좀 더 범위가 넓어지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평양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제 도시 변화상을 평가를 하는데 적절한 그러한 수단이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마치면서 한 가지 우리 안 교수님께 질의하실 뭐 질의는 아닌데요. 그래서 한 가지 드리면 좀 궁금한 내용입니다. 장소 성격을 분석을 하실 때 8가지 장소를 이제 분류를 하셨는데 혹시 저는 이게 비전공 분야라서 진짜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2020년 이후에 그 증가된 여러 가지 그 정치 행사 이 일정이 기본적으로는 뭐 당 통치 시스템 위주로 이제 전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전에는 여러 가지 행사 장소에서 됐다면 오히려 코로나 상황에서 이 체제 집중성이 좀 높아졌다. 그리고 아까 결론을 하시면서 그런 내용을 하셨죠.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개인적, 일상적 차원의 공간에 개입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정치 행사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우상화 행사들이 그 기본적인 우상화된 장소, 우상화 대상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런 장소는 어떻게 이제 분류를 하시는 건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가하시는 내용하고 연관을 지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끝나고 나도 좀 잠시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두 가지 그 발표를 다 들으면서 정말 그 본인 연구 분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모를 내용들이 있어서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노동신문 사진 분석 그리고 조선중앙 텔레비전 분석이라든가 이런 연구에는 기회가 되고 또 자격이 된다면 같이 동참을 시켜주시면 한번 같이 연구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좋은 발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박사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그럼 발표 그 토론에 대한 거는 끝나고 하고요. 먼저 정은희 박사님 먼저 토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일연구원의 정은희입니다. 두 분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강채원 박사님의 발표 중심으로 토론을 드리겠는데요. 그에 앞서서 그 안진희 교수님의 그 발제문에 대해 간단하게 제 소감을 말씀드리자면은 그 3팬데믹 전후 평양의 문화적 특징 비교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지표들을 많이 개발을 어떻게 보면 발견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그냥 문화적 특징의 비교뿐만 아니라 그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교통 부분이라든지 생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 시기에 그런 지표를 통해서 북한의 경제가 얼마나 좀 위축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천 박사님의 이제 토론을 드리자면 발표를 듣고 이제 그 토론을 드리자면은 먼저 그 발표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사실 이 코로나19의 시기가 어떻게 보면 그 짧다면 또 짧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표문에서는 상당히 그 방대한 내용과 범위들을 다뤄냈는데요. 강천 박사님이 아니시면 담아내지 못하는 어떤 연구자의 그런 내공을 느낄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시기에 저도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이제 북중 그 국경이 봉쇄된 상황에서 북한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이 부분에서 이 발표문에서는 그 시기별로 이제 빠짐없이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그 변화에 대해서 기록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자의 매우 세심하고 꼼꼼함을 엿볼 수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코로나19 시기 이제 북한의 사건 기록 이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 연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공식적으로 어쨌든 북한이 코로나 환자가 없다고 표명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이런 정황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제 상황적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북한이 이게 가능할까? 그 원인 요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알고 싶어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발표를 보니까 이제 북한 당국이 이제 금융이나 교육, 보건, 주민생활, 기업소, 그리고 대외무역 다양한 분야에서 이 코로나19 관리에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정책적, 제도적인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어쨌든 이제 상당히 코로나가 이제 관리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떤 강압적인 통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그 당국의 그런 노력들, 2년 동안 그 이 시스템에 적응해 나가기 위한 이제 그런 노력들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북한이 어떤 다른 그런 아프리카와 같은 저개발 국가들과의 어떤 차이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북한이 그 특수한 국가라고 너무 그렇게 그런 선입견을 가지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북한이 외부 충격에 대해서 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에 대해서 좀 더 과소평가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런 발표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두 분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줬고 분석을 해주셨지만 보건 분야에서 상당한 그런 성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국제사회와의 보편적인 협력, 또 북한도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SDG를 통해서 이제 상당히 그런 잠재성을 보여왔는데 이런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것도 하나의 큰 성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이제 제가 그 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듣고 싶은 부분들이 상당히 이 내용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 발표문을 다 듣고 제가 그 느꼈던 첫 번째 의문은 그 사실은 이런 정책 제도적인 이 변화가 있지만 그걸 실제로 그 실행을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그 실천력을 가지고 실행을 할 수 있었는지, 그런 실천 가능성의 측면에서 약간 좀 갸우뚱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온라인 수업, 비대면 수업 있잖아요. 이런 비대면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컴퓨터와 같은 그런 기기들이 상당히 많은 이제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제재 상황 속에서 그리고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과연 그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보급이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설령 그렇다고 해도 이게 어떤 그 특정 지역, 예를 들면 평양이라든지 그런 특정 지역에 한정해서 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온라인 쇼핑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 그 보급 그 실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이제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사실 이 온라인 쇼핑이 되기 위해서는 그 상품에 대한 신뢰가 일단은 구축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온라인 쇼핑을 이제 꺼려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직접 내가 보고
이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직접 가서 보고도 이게 정말 그 뭐랄까 온전한 상품인지 이제 그런 신뢰가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온라인 쇼핑을 그냥 그 화면에서만 보고 가능할까? 그리고 어쨌든 인터넷이 그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그 온라인 쇼핑이 가능해지려면 일단은 금융결제 시스템이 가능해야 되는데 아직 북한은 그런 수준이 아닌데 이 코로나19 시기에 과연 어느 정도의 변화를 가지고 방금 그렇게 발표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 코로나19 시기에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새롭게 좀 부각된 점이라고 하는데 제가 북한의 그런 그 내부 영상들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은 사실 마스크는 다 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느낌은 좀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과연 이제 그 북한의 주민들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실제로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일상생활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이제 그 득과 실에 대해서 나눠 오셨는데 아직 그 제가 보기에는 이 득과 실을 나누는 그 기준이 어떤 건지 약간 그 좀 와닿지 않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북한 그 김정은 시대에 그 가장 그 우선 하는 거는 뭐 인민 대중 제일주의잖아요. 근데 이런 인민 대중 제일주의 측면에서 뭐 코로나 시기에 득과 실이라든지 어떤 그런 기준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 발표문을 듣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어떤 이 많은 얘기들이 코로나19 시기에 북한의 그 경제 사회를 보는 데서 하나로 수렴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다고 했을 때 이 그 제목에서 부각이 되어 있듯이 어떤 그 기술적인 발전 이런 걸 통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차단된 그런 물리적 공간들이 혹은 극복이나 혹은 연계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을까. 그걸 하나로 이제 수렴을 시켜서 하나의 어떤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상당히 그 코로나19 시기에 그 어떤 그 상징적인 그런 변화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토론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너무 중요한 질문들이 많은데 시간이 또 조절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사회자로서 최대 각자 2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박사님들의 제 연구에 대한 이런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 지정 토론 해주신 김인태 박사님 처음 이렇게 토론자로 지정이 되셨다는 걸 듣고 되게 많은 기대를 많이 하고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정말 예상과 같게도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아까 대외 관련 부서 통폐합 노동신문이 있었다는 부분에서 이제 대외 관련해서는 좀 줄어들었지만 이제 대내 부서는 늘어나면서 이제 사회교양 부문이 증가했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이 노동신문을 봤을 때 선전 활동이 늘어난 것 그리고 장소뿐만 아니라 활동이 늘어난 것이 저는 왜 이렇게 많지? 좀 이상한데 이렇게 봐도 맞는 걸까 이런 그런 어쨌든 데이터가 그렇게 가리키니까 하면서도 이거에 대한 좀 확신을 좀 더 받고 싶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아까 박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부분이 들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또 아까 궁금하셨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 장소 성격의 8가지에서 이제 당의 통치와 관련된 그리고 우상화와 관련된 공간은 어떠한 분류에 들어갈 수 있을지 뭐 그런 차원의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여기 8가지 보시면은 저는 그러한 것이 문화시설과 가깝게 분류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의 이제 교양과 선전이라는 것이
저 어떤 북한의 문화 그 자체와 가깝기 때문에 그런 이념과 관련된 그런 행위를 하는 모든 공간이 이제 북한의 문화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이제 문화시설의 일부다라고 우선은 잠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하지만 오늘 말씀해 주신 많은 분들을 반영해서 더 연구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우리 박사님께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들을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간단하게 다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이제 거꾸로 좀 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득과 실이라고 했을 때 저는 어떻게 보면 국가 시스템 차원에서의 득과 실, 그러니까 시스템 여러 시스템이 있겠죠. 뭐 분야별 시스템들의 그러니까 정책이나 무슨 핵심 이데올로기나 이런 측면보다는 국가 시스템 차원에서의 그런 득과 실이 과연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동안 북한이 많은 부분들이 변화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발전이라고 하는 발전 차원에서의 하나의 그림이 될 수가 있겠다. 그리고 방향성을 결정한 우리가 예측하거나 결정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하나의 그 과정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봤고요.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이제 공식 주민들이 사회적 거리 국가의 정책이 얼마만큼 효력을 가지며 결과적으로 그것이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을까, 생활에서 실제로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을까라는 측면은 어떻게 보면 지역 간의 차이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다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번에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는 학문적인 이런 감각은 어쨌든 코로나 비상사태, 전 세계적인 코로나 비상사태라고 하는 이 하나의 사건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는 어느 정도 체계적인 이런 대응을, 인식의 체계적인 대응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문적으로 보면 여러 정리도 하면서 또 그걸 인식을 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하지만 주민들이 각각에 따라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죠. 또는 공식 장소와 비공식 장소에 따라서 방역 체계나 대응이나 이런 결과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자, 온라인 쇼핑 문제는 저도 이게 깜짝 놀랐었는데 여러 상당 부분 많은 온라인 쇼핑몰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차원에서는 이제 컴퓨터나 휴대폰이나 또 관련 기기들의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이 인트라넷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 인트라넷도 확산이 되고 이제 기기나 컴퓨터 이런 활용하는 대상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을 하거나 결제하고 주문하고 다 하지만, 이게 이제 수동적으로 전화로 주문을 한다던가, 그리고 또는 제가 봤을 때는 상호 신뢰에 의해서 이렇게 물리적 거래를 하는 이런 과정들이 상당 부분을 많이 차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기에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상호간의 신뢰에 의해서 전화 주문이라던가 물질적인 이런 주문을 통해서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다 분류하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발표 자리에서는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온라인 마찬 동일선상에서 온라인 수업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이냐, 컴퓨터 기기 문제가 있고, 그죠? 근데 그 문제도 역시 보면 전자제품 관련 수입이 줄어들면서 중국산 제품들이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코로나 시국에 이제 컴퓨터라든가 태블릿 PC 같은 이런 북한 내에서 생산되는 수요 다 시기이기 때문에 그 부족 현상을 상당 부분 많이 겪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렇다면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2020년에는 학교 교사들이 학생들 분조 단위로 5명, 4명, 5명 이렇게 분조 단위로 모여 있는 집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동 수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 기기가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있는 학생들에게 모여서 또 같이 이렇게 수업, 뭐 USB 수업을 듣던가 뭐 저장 강의 수업을 듣던가 뭐 했고,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도단위 그 전자도서관들을 도시단위 도서관들을 급하게 구축을 하고 개건 확장하면서 거기에 이제 컴퓨터들을 이제 최신성에서 다 이제 공급을 해준 거죠. 그 온라인 시스템을 빠르게 갖추면서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월, 주, 7일 단위로 뭐 오늘은 뭐 의학대학, 내일은 어느 대학 해가지고 월별 일과표를 짜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학생들이 거기가 컴퓨터가 없는 학생들은 거기에 가서 또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또 공장기업소들의 인트라넷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공장기업소에 한 명씩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을 따라서 공장기업소에 가서 인트라넷에서 다시 또 이렇게 그 온라인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강하는 이런 형태로 2021년에는 상당 부분 그런 그 온라인 수업이나 화상회의나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보편적인 이런 현상으로 인식화되고 그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부분들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면 강의 자료 있잖아요. 뭐 초등학생도 좋고 선생님이 인터넷이 안 되니까 그걸 뭐 인트라넷으로 하는 데는 아직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USB로 이렇게 전달해서 듣는 방식인가요? 근데 USB도 있고 인트라넷에 들어가면 이제 국가 공식 그 저 인트라넷 망이 있죠. 붉은별이라던가 무슨 뭐 리상이라던가 뭐 이런 망들이 이제 각 대학별로 있는데, 각 대학별로 그 김제공업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 김제공업대학은 전국 공장기업소 그 온라인 교육을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인트라넷이 있는 곳에 가서 인터넷만 열리면 이제 그 앱에 접속을 해서 거기서 이제 저장 수업을 듣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USB 그 강의 저장 수업 이걸 통해서 수업을 대체하는 것으로. 그러면서 아마 광 케이블 같은 경우에도 지방 단위로 이제 리 단위까지 다 들어가 있죠. 2015년 이후로 이제 낮은 경제 무역지대에서 전문 공장을 차려놓고 이제 그 생산을 해가지고 공급을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는 개인 집들에도 인트라넷이 그러다 보니 광 케이블이 다 깔리면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번 그런 상황에서도 이번 코로나 시즌에 그 광 케이블들을 연결한 이런 퍼센트지를 한번 저는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당 부분 많이 이때 급하게 구축을 하고 급하게 시설들을 하면서 그 체계들을 다 2021년까지 올해까지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플로어도 지금 선생님 몇 분 계셔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뭐 유튜브에는 아직 질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받고 싶은데 지금 시간상 제가 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와주신 우리 김인태 박사님이 저희 이제 앞으로 아까 얘기해 주셨던 제안도 통일연구에서 좀 적극 수렴해가지고 좀 연구를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했었고요. 오늘 안진희 박사님과 강채영 박사님 역시 또 저희가 같이 준비하면서 너무 중요한 자료들을 많이 공유했는데 이게 같이 다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계속 공론화 돼가지고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정은희 박사님의 토론도 역시 저희가 강채영 박사님과 굳이 이렇게 했던 거는 오늘 발표도 또 다음 세션 하시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한 건 또 저희 북한 경제 전문가로서 이것도 이제 조망해 주신 게 너무 또 역시나 기대했던 바를 충족했던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좀 예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룬 내용이 다른 발표 자료보다 굉장히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좀 빡빡했는데, 근데 또 점심 식사 이후에 좀 졸리기도 하고 하니까 기지개 겸 10분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시 1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고 푹 쉬고서 그럼 다시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토론 그리고 플로어 선생님도 모두 감사드립니다.